국밥집 한가운데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해진 코트를 걸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수십 년간 수천 명을 이끌어온 사람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잘 부탁하네, 우리 딸. 잘 부탁해. 그의 낮은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우며 그 주변 사람들의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방금 전까지 저런 사람 왜 들여보내라며 손가락질하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젊은 종업원 민재만은 달랐고 그는 초라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를 알아봤다. 아니, 알아보지 못했더라도 상관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눈앞의 사람이 배고파 보인다는 사실, 그 하나였다. 한 그릇에 따뜻한 국밥이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본질을 보는 한 청년의 이야기다. 지금부터 한 편의 드라마가 열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눌러주신 구독, 좋아요가 오늘 이야기에 불을 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추운 바람이 유리문 틈새로 새어 들어올 때마다 종업원들은 인상을 찌푸리곤 했다. 11월 중순, 서울의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다. 점심시간이 한창인 국밥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주방과 홀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며 빈 그릇들을 치우는 중이었다. 육수 끓는 소리와 사람들의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가 좁은 공간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다. 이 국밥집에서 일한 지도 벌써 3년째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정식 직원이 되어 있었다. 사장님은 무뚝뚝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선배 종업원인 수진 누나는 좀 까칠하지만 일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맛있는 국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늘따라 유독 손님이 많았다. 근처 공사장 인부들이 몰려왔고 회사원들도 점심시간을 맞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나는 주문을 받고 그릇을 나르느라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상태였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식당 안은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했다. 민재야, 3번 테이블 국밥 2개. 주방 쪽에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재빨리 주방으로 달려가 뜨거운 국밥 그릇 2개를 받아들었다. 무게감이 손에 전해지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번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뜨거운 국물이 쏟아질 수 있었으니까. 여기 국밥 2그릇 나왔습니다. 3번 테이블에 앉은 회사원들에게 국밥을 내려놓자 그들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바로 숟가락을 들었다. 바쁜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모두들 서둘러 먹고 나가야 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다시 주방으로 향하며 홀을 둘러봤다. 빈 테이블이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입구 쪽에는 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는 상태였다. 이럴 때면 항상 정신이 없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다시 손님을 앉히는 일이 쉴 새 없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도 좋았다. 주방에서는 사장님이 커다란 국자를 휘두르며 국물을 퍼내고 있었고 보조로 들어온 김 아주머니가 고기를 썰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기름기가 가득한 주방의 모습은 매일 보는 풍경이었지만 여전히 정겹게 느껴졌다. 민재야, 설거지 좀 해. 그릇이 없잖아. 수진 누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재빨리 설거지통 쪽으로 달려가 쌓여있는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다. 뜨거운 물이 손을 데웠지만 빨리 해치워야 했다. 주방에서 음식이 나와도 그릇이 없으면 소용없었으니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는 홀 쪽을 향하고 있었다. 손님들의 대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모든 소리가 점심시간의 활기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소리들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그때 떴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설거지통에 그릇들을 던져 넣고 있는 중이었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내 손이 멈추고 말았다. 물에 젖은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나는 겨우 잡으며 입구를 응시하고 있었다. 문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비틀거리며 겨우 균형을 잡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았다. 그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초라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처절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까? 그 사람은 해진 코트를 걸치고 있었는데 원래는 검은색이었을 것 같은 코트는 여기저기 색이 바래고 기름때가 묻어 있어 회색과 갈색이 뒤섞인 알 수 없는 색깔로 변해 있었다. 코트의 단추는 2개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깃부분은 너덜너덜하게 헤어져 있었다. 안에 입고 있는 옷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는데 목 부분이 늘어난 회색 스웨터가 코트 밑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거의 덮여 있었다. 최소한 몇 주는 면도를 하지 않은 것 같았고 수염 사이로 거친 피부가 드러나 있었다. 뒤집어 쓴 모자는 한때의 야구 모자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때가 끼고 색이 바래서 원래 어떤 색이었는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모자 밑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귀를 덮으며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머리카락도 오랫동안 감지 않은 듯 기름기가 흘러 엉켜 있는 상태였다. 그의 손을 보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다. 손톱 밑에는 때가 깊게 끼어 있었고 손가락 관절 부분은 빨갛게 부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추위에 오래 노출된 사람의 손이었다. 신발은 더 심각했다. 한때는 운동화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지느기 마른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한쪽 끈은 완전히 풀려 있는 상태였다. 신발 밑창도 벌어져 있어서 걸을 때마다 바닥이 보일 것 같았다. 겨울인데 저런 신발을 신고 다니면 얼마나 추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그의 눈빛이었다. 피곤함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희망일까? 아니면 자존심일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다. 선배 종업원인 수진 누나가 재빨리 그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불편함을 읽을 수 있었다. 입술을 꽉 다물고 눈을 가늘게 뜨는 그 표정은 또 이런 사람이 왔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손님들로 붐비는 시간에 저런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입구 근처에 앉아있던 손님 몇 명이 이미 그 사람을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중이었다. 한 중년 남자는 자기 옆에 앉은 동료에게 뭔가를 속삭이며 고개를 흔들었고 다른 테이블의 여자는 가방을 의자 위로 옮기며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공기가 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다. 아저씨,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마세요. 수진 누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손짓으로 그를 밀어내려는 듯 보였는데 그 태도는 명확했다. 당신은 여기 올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다.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걸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손에 든 그릇들을 놓고 다시 주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일이 밀려 있었고 이런 상황에 끼어들 여유가 없었으니까. 그 남자는 수진 누나의 말에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다. 아니, 물러서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모으고 식당 안쪽을 둘러보며 빈자리를 찾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손님들이 노골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한 젊은 여자는 가방을 의자 위로 올려놓으며 여기 자리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빈자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게 보였다. 다른 테이블의 남자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며 자기 국밥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저런 사람 옆에는 앉기 싫은데 라고 크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것 같았다.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고 손은 주머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모자를 더 깊이 눌렀으며 얼굴을 가리려는 모습도 보였다. 문 쪽으로 돌아서려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주방에서 새국밥을 받아 손님 테이블로 가져가면서도 자꾸 그 남자 쪽으로 시선이 갔다. 그는 여전히 문가에 서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찬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그의 초라한 외투를 흔들고 있었다. 그 미묘한 떨림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는데 추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문득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우리 가족이 어려워졌을 때 어머니와 함께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받으러 갔던 기억이 났다. 그때 나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저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았다. 동정과 경멸이 섞인 불편함과 무시가 뒤섞인 그런 시선 말이다. 그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마나 작아지는 기분이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배는 고팠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날들. 그때 마냥 누군가 한 명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주방 쪽에서 사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민재야, 저 사람 빨리 내보내. 손님들 불편해하잖아. 사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크고 날카로웠다. 주변 손님들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맞아. 저런 사람 내보내야지 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순간 망설이게 되었다. 사장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여기 직원이고 사장님은 내 상사였으니까. 게다가 실제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저 남자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면 장사에도 지장이 생길 테니까. 하지만 그 남자의 모습을 보니 그냥 내보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분명 배가 고파 보였다. 눈빛에서 피곤함과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손은 주머니 속에 깊이 찔러 넣고 있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는 게 마치 세상의 무게를 전부 짊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사람도 사람이었다.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돈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밥 먹을 권리가 없는 건 아니지 않은가. 결국 나는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사장님의 눈초리가 느껴졌고 수진 누나가 내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게 보였다. 빨리 저 사람 내보내라는 의미였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그 남자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깊게 끼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검붉게 변해 있었고 주름이 깊게 파여 있어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인상이었다. 코트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는데 오랫동안 씻지 못한 사람의 냄새와 거리의 냄새가 섞인 것 같았다. 손님, 자리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하는 게 느껴졌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숟가락 소리도 멈추고 대화 소리도 줄어들고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었다. 수진 누나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너 미쳤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사장님은 주방에서 국자를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중이었고 주방 안쪽의 김 아주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손님 몇 명도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 남자를 안쪽 구석 자리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창문 쪽 구석, 다른 손님들과 조금 떨어진 자리였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덜 불편해할 만한 위치를 선택했다. 그는 내 뒤를 따라오며 작게 고맙습니다 라고 중얼거렸는데 목소리가 쉬어 있는 게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 목소리에서 감사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가 자리에 앉자 주변 손님들이 슬쩍슬쩍 자리를 옮기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그를 피하려는 움직임이었다. 한 커플은 우리 저쪽 자리로 옮기자라고 말하며 일어났고, 옆 테이블의 중년 남자는 의자를 조금 더 멀리 끌어당기며 거리를 두었다. 나는 물컵을 하나 꺼내 그의 앞에 놓았고, 그는 컵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목이 말랐는지 한 번에 반 이상을 들이키는 모습이 보였고, 목젖이 크게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왔다. 물을 다 마신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는데, 그 한숨 속에 담긴 피로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다. 국밥 한 그릇 드릴까요? 내가 묻자 그는 잠시 나를 올려다보는데, 모자 밑으로 보이는 그의 눈은 생각보다 또렷한 것 같았다.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단단함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부탁합니다. 얼마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돈이 걱정되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천천히 드시고 나중에 계산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는데,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느껴졌다. 단순히 밥 한 끼를 얻게 되어서 고마운 게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같았다. 나는 주방으로 향하며 사장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안 봐도 알 수 있었는데 사장님은 지금 화가 나 있을 게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주방 입구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야, 민재야. 저런 사람 앉히지 말랬지. 자리도 없는데 왜 받아? 다른 손님들 다 불편해하잖아. 손님이잖아요. 손님이 저 꼴이야. 저 사람이 돈이 있겠어. 나중에 못 낸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는데? 너, 내가 책임질 거야? 사장님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주방 안쪽의 김 아주머니도 불편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제가 책임질게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사장님은 잠시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그리고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다. 하여튼 요즘 애들은 순진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착한 척하다가 호구되는 거야. 알았어. 내가 책임진다니까. 뭐 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는 거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국밥을 받았다. 사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국자를 휘두르며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나는 국밥을 받아 조심스럽게 그의 테이블로 가져가기 시작했다.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파와 고기가 듬뿍 들어간 국밥이었다. 우리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인 소머리 국밥이었는데 고기가 부드럽고 국물이 진한 게 특징이었다. 그릇을 내려놓자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는데 그 눈빛에서 감사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이 조금 붉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혹시 울컥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손님들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떴는데 일하는 내내 자꾸 그쪽이 신경 쓰이는 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정말 천천히 밥을 먹고 있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뜨고 입에 넣고 천천히 씹고 삼키는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워 보였는데 마치 이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매 숟가락마다 눈을 감고 음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하는 모습이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파를 집어 먹을 때도 국물을 마실 때도 모든 동작이 소중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런 사람 왜 들여보내, 냄새도 나고. 밥 먹다가 체하겠네.
그 말을 듣자 기분이 상했지만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실제로 그 남자에게서 묘한 냄새가 나고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씻지 못한 사람의 냄새, 땀과 먼지가 섞인 냄새, 거리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게 그를 쫓아낼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그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는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빨리 먹고 나가자. 여기 있기 싫어. 나도. 진짜 분위기 이상해졌어. 그들은 서둘러 밥을 먹고 계산을 하러 갔다. 나가면서도 그 남자 쪽을 힐끗거리며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심시간의 피크가 지나가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고 식당은 조금씩 한산해지는 중이었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손님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나는 빈 테이블을 닦으며 그 남자 쪽을 슬쩍 보았는데 그는 아직도 국밥을 먹고 있었다. 거의 다 먹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소중히 먹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수진 누나가 내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야, 민재야. 나중에 돈 안 내면 너 책임져야 돼. 사장님한테 큰 소리 쳤잖아. 알겠어요. 제가 내면 되죠. 에이, 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저런 사람한테 밥 사주는 거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자꾸 그러면 안 돼. 소문나면 저런 사람들 계속 올 텐데. 그래도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몰라. 내가 알아서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마. 수진 누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거의 다 먹어가고 있었는데 그릇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게 비우고 있는 모습이었다. 마지막 국물 한 숟가락까지 남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그릇에 붙은 밥알까지 긁어 먹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다. 어쩌면 며칠 동안 굶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물컵을 들어 남은 물을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목을 축이고 나서 그는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내 예상대로 그는 돈이 없는 것 같았다.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었지만 나오는 건 없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식은땀을 흘리는 것 같기도 했다.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려다 문득 멈추고 말았다. 그의 손목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시계였다.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시계 말이다. 금빛 테두리에 가죽 밴드가 달린 시계는 분명 비싼 물건으로 보였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수천만 원은 하는 명품 시계였다. 시계 표면도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고 가죽 밴드도 잘 관리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런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름때 묻은 외투 속에서 드러나는 그 고급 시계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는데 마치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혹시 훔친 건 아닐까? 아니면 주운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시계를 찬 그의 손목을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시계줄이 그의 손목에 딱 맞게 조절되어 있었고 오랫동안 착용한 흔적이 보였다. 원래 주인이 맞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덥수룩한 수염과 더러운 모자 아래 숨겨진 얼굴을 말이다. 하지만 그 얼굴을 주의 깊게 보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머릿속에 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신문에서 본 얼굴, TV 뉴스에서 스쳐 지나간 얼굴,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인물들 중 한 명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약혼녀 수진이의 아버지, 한기준 회장,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이럴 수가 없었다. 왜 한기준 회장이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걸까? 아니, 애초에 이게 맞나?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시 봐도 틀림없었다. 수염과 더러운 옷, 아래 숨겨진 그 얼굴은 분명 한기준 회장이었다. 수진이가 보여준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 맞았다. 수진이와 약혼한 지는 3달 정도 되었다. 아직 그녀의 부모님을 정식으로 만나지는 못했는데 다음 달에 만날 예정이었다. 수진이가 보여준 가족 사진 속에서 그녀의 아버지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이 사람과는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얼굴 윤곽, 눈매, 코, 입 모양을 자세히 보니 틀림없었다. 한기준 회장이 맞았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의 회장,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 사람이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와 있는 걸까? 나는 입이 바짝 마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나 아니면 알아본 척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이건 테스트인가? 나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이런 모습으로 온 건가? 수진이와 결혼하기 전에 나를 평가하려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가 나를 올려다보는 게 보였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다. 알아봤구나라는 확인 같은 것, 그리고 동시에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부탁 같은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다른 손님들은 자기 일에 바빠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있었고 사장님도 주방 안쪽에서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다. 수진 누나는 다른 테이블을 닦으며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테이블 앞에 서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맞으시죠? 그 말이 끝나자 식당 안에 묘한 고요가 흐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고요해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주방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있었고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둘 사이에만 이상한 정적이 흐는 것 같았다. 한기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 자네가 민재군이지?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권위가 담겨 있는 게 느껴졌다. 아무리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그 무게감,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어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내 미래의 장인어른이 될 분이 노숙자 행세를 하고 내 앞에 앉아 계시다니. 한기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는데 몸이 뻣뻣한 듯 움직임이 어색해 보였다. 오랫동안 추운 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다.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내가 묻자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하기 시작했다. 사람을 보러 왔네. 겉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을 말이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를 테스트하러 온 것이었다. 수진이의 약혼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러 온 것이란 걸 깨달았다. 저를 테스트하러 오신 건가요? 테스트라는 말이 좀 차갑게 들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 내 딸을 맡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네. 겉으로는 누구나 착한 척할 수 있지.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은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는데 내가 한 모든 행동이 평가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적어도 나는 그를 제대로 대했으니까, 사람으로서 대접했으니까
수진이는 알고 있나요? 아니, 모르지. 이건 나만의 비밀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네. 새벽 5시에 집을 나와서 여기까지 왔어. 중간에 여러 곳을 들렀지. 편의점도 가보고, 지하철역도 가보고, 거리도 걸어봤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말이야. 그의 말을 들으니 더 놀라웠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초라한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네. 아무도 눈도 마주쳐주지 않더군. 모두들 나를 피해가고 무시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표정을 짓더라고.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나오는 게 느껴졌다. 평소에는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을 텐데 지금은 상처받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자네만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지. 다른 사람들이 다 거부할 때 자네만은 내게 자리를 내어줬고 따뜻한 밥을 대접해줬어. 그것도 주저없이 말이야.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 하하, 자네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바로 자네의 본성이야.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사장님이 주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우리 쪽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재빨리 손을 들어 사장님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야, 민재야, 저 사람 계산은 어떻게 된 거야? 밥 다 먹고 이제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사장님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지는 게 들렸고 주변에 남아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한기준 회장이 천천히 사장님을 바라보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낡고 해진 지갑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고급 신용카드였다. 블랙카드, 일반 사람들은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카드 말이다. 카드 표면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눈이 커지며 카드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기준 회장의 얼굴을 다시 보는 모습이었다. 카드 하나만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다. 저기 혹시... 사장님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한기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천천히 모자를 벗기 시작했다. 덥수룩했던 머리카락 아래로 단정한 이마가 드러났고 모자를 완전히 벗자 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외투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초라한 외투를 벗어내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스웨터가 보였다. 스웨터도 일부러 더럽힌 것 같았지만 소재의 고급스러움은 숨길 수 없었다. 수염을 손으로 쓸어내리자 그 아래 숨겨진 얼굴선이 드러났다. 날카로운 턱선과 굳건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더 이상 초라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대기업을 이끌어온 회장의 위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한기준 회장님?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주변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기준? 설마 그 한기준? 대우그룹 회장 말하는 거야? 헐, 진짜 그 사람인가?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하는 것 같았고 곧 여기저기서 놀란 반응이 터져 나왔다. 맞아, 진짜 한기준 회장이야. 대박, 왜 저런 모습으로 여기 있는 거야? 식당 안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를 무시하고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오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한기준 회장은 여전히 조용한 표정이었다. 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사장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실망이 담겨 있는 게 느껴졌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구나라는 그 실망 말이다.
사장님은 급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진짜 죄송합니다. 사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순간적으로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것 같았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을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이 말이다.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게 느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정체를 알자마자 180도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니 말이다. 이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기준 회장은 사장님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과는 필요 없네.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대했으면 하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하는 중이었고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종업원들도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나를 나무라던 수진 누나도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다. 주방의 김 아주머니도 앞치마를 벗으며 황급히 나와 인사를 했다. 한기준 회장은 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를 보며 입구 쪽을 가리켰다. 밖에서 얘기하자는 의미였다.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민재야, 어디가? 일 끝난 거 아니야? 사장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한기준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시만 민재군과 이야기 좀 나누고 오겠네. 그 말에 사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기준 회장의 권위 앞에서 주눅이 든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가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게 느껴졌다. 오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한기준 회장은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중이었다. 그의 걸음걸이가 조금 전과는 달라졌다. 비틀거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당당하고 안정적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골목에 들어서자 그는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나를 마주보기 시작했는데 수염을 벗겨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이제 확실히 한기준 회장의 얼굴이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한 게 느껴졌다. 민재군. 네, 회장님. 오늘 자네가 보여준 모습 정말 인상 깊었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 한기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기준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옷차림이 초라하면 무시하고 화려하면 떠받들고 말이야.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람으로 대해줬지. 저는 그냥 배고파 보이셔서요. 내 대답에 한기준 회장은 작게 웃기 시작했는데 그 웃음 속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다. 안도, 만족, 그리고 약간의 슬픔 같은 것들 말이다. 배고파 보여서, 그래, 그 단순한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상자였는데 벨벳으로 된 고급스러운 상자였다. 그것을 내게 내밀며 말하기 시작했다. 이건 우리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일세. 수진이 어머니가 받았던 것이고 나는 상자를 받아들었는데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는데 은은하게 빛나는 그 반지는 수십 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회장님, 이건 수진이에게 줄 약혼 반지일세. 자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고개를 들어 한기준 회장을 보았는데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게 느껴졌다.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로 나를 인정하고 있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 아니야.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대부분은 자기 이익만 챙기지. 남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말이야. 한기준 회장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나오는 게 느껴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는데 차가운 공기가 그의 입에서 하얀 김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이렇게 돌아다닌 게 처음이 아니네. 가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보곤 했어.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말이야. 내 딸을 맡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인지, 진짜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인지 말이야. 나는 반지 상자를 꼭 쥐었는데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단순히 금과 다이아몬드의 무게가 아니라 신뢰와 기대의 무게였다. 한기준 회장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초라한 외투 아래 숨겨진 따뜻함이었다. 민재군, 부탁하네. 우리 딸 잘 부탁해. 그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다. 수십 개의 회사를 이끄는 강단 있는 회장이 아니라 딸을 걱정하는 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기 시작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아니야. 최선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주게.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일세.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진짜였다. 돈과 권력 뒤에 숨은 진짜 사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찬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호흡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한기준 회장이 먼저 몸을 돌리더니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서서 뒤돌아보며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 그리고 민재군. 네, 오늘 국밥 참 맛있었네. 다음에 또 오겠네. 그때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말이야. 그 말과 함께 그는 미소를 짓기 시작했는데 수염 사이로 드러난 그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덩달아 웃으며 대답하기 시작했다. 언제든지 오세요. 제일 좋은 자리에 모실게요. 한기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골목을 빠져나가는 중이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동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식당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님과 종업원들이 나를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부러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민재야,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던?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나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냥 국밥 맛있었다고 하시던데요. 국밥.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나는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사장님과 종업원들은 이해한 표정으로 나를 보다가 니네 각자 일을 시작하는 모습이었다. 식당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 변한 게 느껴졌다. 한기준 회장이 앉았던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오늘의 일이 떠올랐다.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 사람,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본질로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오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빠가 갑자기 오빠 얘기를 하시더라고. 응, 무슨 얘기? 좋은 사람 만났다고, 딸 맡겨도 되겠다고 하시던데. 나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주머니 속반지 상자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 그래?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 갑자기 왜? 만나기라도 했어? 응, 만났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말이야.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비밀이야. 수진이가 웃으며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이건 나와 한기준 회장만의 비밀이었으니까 언젠가는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었고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늘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다. 사람을 대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저 사람으로 대하면 되는 일이다.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니까. 배고프면 밥을 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힘들면 위로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한기준 회장이 남긴 말이 계속 떠올랐다. 사람의 가치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하셨던 말씀, 그리고 진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본질로 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리라 결심하게 되었다. 다음 날 식당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장님이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이 보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사장님이 나를 부르기 시작했다. 민재야, 지금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한기준 회장 비서실에서 전화 왔는데 우리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인수라니,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이유로요? 그게 회장님이 여기 음식이 마음에 드신다나 뭐라나, 그리고 이 가게를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로 키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사장님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었는데 작은 국밥집이 하루아침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된다니 꿈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대. 조건이요? 민재 너를 총괄 매니저로 앉히겠다는 거야. 너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한기준 회장은 단순히 나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식당 종업원에서 프랜차이즈 총괄 매니저로 올라서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다. 민재야, 너 대체 회장님한테 뭘 한 거야? 사장님이 물었지만 나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뭘 한 게 아니었다. 그냥 사람답게 행동했을 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다운 행동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다. 몇 주 후, 우리 식당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리모델링을 거쳐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맛과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여전히 따뜻한 국밥을 내고 여전히 손님들을 정성껏 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개업식 날, 한기준 회장이 정식 정장 차림으로 방문하시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에는 초라한 외투가 아니라 잘 다림질된 양복을 입고 계셨고 덥수룩한 수염 대신 깔끔하게 정돈된 얼굴로 나타나셨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날과 똑같았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그 눈빛 말이다. 민재군,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모든 게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이건 자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얻은 거야. 내가 한 건 기회를 준 것뿐이고 개업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지역 주민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한기준 회장의 회사 임원들까지 모두들 새로운 프랜차이즈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따로 있었다. 개업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난 후 한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해진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며 배고픈 표정을 짓고 계셨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나는 주저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웃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를 가장 따뜻한 자리로 안내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한기준 회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고, 그리고 조용히 내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시는 모습이었다. 잘하고 있네, 민재군. 계속 그렇게 해. 네,
회장님, 항상 그럴 겁니다. 한기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당을 나서기 시작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날 이후로 우리 식당은 특별한 곳이 되어갔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두가 똑같이 대접받는 그런 공간 말이다.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날을 떠올리곤 했다.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왔던 한기준 회장의 모습, 그를 차별 없이 대했던 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들을 생각하며 힘을 얻곤 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꿀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하지만 확실한 건 올바른 선택을 계속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었다. 수진이와의 결혼식은 몇 달 후에 열리게 되었다. 한기준 회장이 직접 준비한 성대한 행사였는데,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기준 회장이 내게 건넨 한마디였다. 민재군, 자네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이네. 우리 딸을 맡기게 되어 영광이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수진이가 물어오기 시작했다. 오빠, 아빠가 자꾸 그러시더라. 오빠 처음 만났을 때 국밥집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온 한기준 회장의 모습, 주변의 무시, 그리고 내가 한 선택에 대해 그 모든 이야기를 말이다. 수진이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오빠, 고마워. 우리 아빠를 그렇게 대해줘서.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야. 당연한 게 어딨어.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오빠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수진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특별하지 않았으니까.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특별하게 보이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프랜차이즈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다. 모든 매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이었고 한기준 회장이 원했던 것이었으니까. 어느 날 한기준 회장이 나를 부르는 연락이 왔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 한복판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었는데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민재군, 자네에게 제안이 하나 있네. 말씀하세요, 회장님.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 부서를 맡아주지 않겠나? 자네처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필요해.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프랜차이즈 매니저를 넘어 그룹 차원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라는 제안이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요. 경험은 쌓으면 되는 것이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자네는 그게 되어 있어. 나는 잠시 생각하게 되었다.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민재군, 알고 있나? 그날 국밥집에서 자네를 처음 봤을 때 내 직감이 맞았다는 걸 알았어. 자네는 진짜야. 가식 없고 계산 없고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진짜 사람이지.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내가 수십 년간 사업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네 같은 사람은 정말 드물어. 그래서 내가 자네를 선택한 거야.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날 국밥집에서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었다. 만약 내가 그를 무시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를 내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의 모든 것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은 정말 한순간의 선택으로 바뀌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계산된 선택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선택 말이다.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사회공헌 부서를 이끌며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노숙자 지원센터, 무료급식소,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까지 모든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말이다. 한기준 회장은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셨다. 후계 구도가 정리되고 회사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나를 이사회의 일원으로 추천하셨다. 민재군이라면 우리 그룹의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거야. 이사회 임명식 날, 나는 다시 한번 그 국밥집을 찾게 되었다. 이제는 전국에 체인점이 생겼지만 원래 그 자리에 있던 1호점은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에 잘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끓는 육수 냄새, 파 썰는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 냄새, 모든 게 그날과 똑같았다. 나는 한기준 회장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기 시작했는데, 뜨거운 국물이 입안을 데우고 그 익숙한 맛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다. 문이 열리며 한 젊은이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한 상태였다. 주변 손님들이 그를 힐끗거리고 있었지만 종업원은 주저없이 그를 맞이하는 모습이었다. 어서 오세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만든 문화가 잘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모두를 환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으니까. 국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 젊은이가 내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일자리 구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요? 네. 저희 회사에서 사람을 뽑고 있거든요.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보게 되었다. 그 눈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겉보기에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럼에도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그가 돌아서려 할 때 나는 그를 불러 세우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혹시 명함 있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그는 한 작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취약 계층 고용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명함을 꺼내 그에게 건네기 시작했다. 명함을 받아든 그의 눈이 커지는 모습이 보였다. 이사님이세요? 네, 우리 그룹에서 당신 회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 한번 만나시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당신처럼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 계속하세요. 식당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리고 문득 한기준 회장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의 가치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 그날 그 국밥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한 그릇의 온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변화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다. 그저 눈앞의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추운 사람에게 온기를 나누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다. 내일도 그렇게 살 것이다. 한 그릇의 국밥이 가르쳐준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중이다.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그게 전부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나요? 민재는 초라한 모습의 노숙자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을 뿐이에요. 그게 재벌 회장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배고픈 사람, 추워 보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기준 회장님은 사위를 테스트하기 위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진짜를 발견하셨죠. 계산 없는 따뜻함, 조건 없는 친절, 그것이 진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던 따뜻한 기억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